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요즘 또 이런 분쟁을 겪으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택배 안 왔는데요? 물건이 파손됐는데요? 여행 일정 바뀌었는데 티켓 환불이 안 된다고요? 위약금이 얼마라고요? 이런 일들 많죠. 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이런 피해 구제 신청이 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피해를 예방하려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과 출입국 정책까지 알아보고 환급 규정을 꼼꼼히 알아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판매처와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서 취소 위약금이 많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요. 배송이 급증하는 시기다 보니까 택배 사고도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농수산물은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고가의 운송물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평소엔 무심히 넘기는 유의사항도 꼼꼼히 잘 확인하시고 증빙 자료가 될 것들 잘 보관하면서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뭐든지 직접 하는 셀프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 이번 추석에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이번 추석 선물로 여러분은 뭘 가장 많이 주고받으시나요? 1970년대에는 공업화가 본격 진행되면서 선물 세트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한 신문은 이 백화점 선물 매출로 설탕과 조미료에 이어서 이것이 3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탕과 조미료에 이어서 이것이 3위예요. 당시에는 인스턴트 믹스 제품이었을 텐데요. 이것은 하루에도 몇 잔씩 즐겨 마시는 기호식품이고요. 이거 마시면 밤에 잠 잘 안 온다 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70년대 백화점 추석 선물 세트 3위를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어렵지 않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이 확정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쌀은 지난해 수확기 이후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서 올 수확기 지금 산지 벽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컸었고요. 또 한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닌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쌀 수급 안정 대책 그리고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먼저 쌀은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통계청에 따르면 원래 벼 재배 면적이 69만 7,700여 헥타로 전년에 비해서 한 10,000헥타가량 감소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원래 기온도 그렇고 일조량도 모두 벼 생육에 유리한 여건이고 또
쌀 소비도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나면서 감소세가 커졌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민당정이 올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 이것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 격리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고 격리 물량은 또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나온 거는 2만 헥타의 밥쌀 재배 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밥쌀용으로 재배된 벼 2만 헥타를 수확을 하지 않고요. 사료용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평년 단수를 적용해서 감안해 보면 10만 톤이 조금 넘는 물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0월 초에 통계청의 예상 생산량 발표 이후에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또 다시 그리고 또 11월 중순쯤에 통계청의 확정치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이때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하면은 추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수확기 전에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초과 생산량을 일단 시장에서 격리한다 이런 계획 이것을 수확기 대책 발표 중에서는 역대 가장 빠른 시점에 했다는 점에서 쌀 과잉 생산에 대한 현장 불안을 좀 조기에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쌀 소비량은 구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네.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또 덧붙이게 됐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면은 벼를 재배하기 이전에 재배 면적을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벼 재배 면적 신고제하고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배 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그리고 미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또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진 않았는데요. 이 문제는 생산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우인데요.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이게 내년도에도 사료 구매 자금 지원액을 1조 원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미 지난번 예산안 발표에서도 확인이 됐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협을 통해서 한우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구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 수입국의 쇠고기 관세 철폐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에 대비하면서 국내산 자급률을 40%로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육 기간을 줄여서 생산비를 절감시키겠다라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육 기간 단축을 위한 연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물론 진행이 됐고요. 또 사료 업체들도 사료를 새로 개발하면서 급여 프로그램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한편 또 키우는 기간이 길다는 한우의 특성을 감안해서 3년 전에 이제 송아지 생산 단계에서부터 사전 경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가나 이제 생산자 단체, 지자체가 참여해서 사육 마리수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한우 같은 경우는 모두 객체별로 등록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력제를 토대로 삼아서 실제 사육 마리수를 줄이는지도 확인을 좀 하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도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중에 내년 1조 1,000억 원이 청년 농업인 육성 그리고 영농 정착 기반 조성에 쓰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인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1조 1,000억 원 배정이 되면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농지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은 영농 초기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중에서 공공 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하고 그리고 농지 매매 사업을 통해서 영농 정착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관련 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공공 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에는 총 9,625억 원을 투입을 해서 상속, 이농에 따른 비농업인 그리고 또 고령 은퇴농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2,500헥타 정도를 매입을 하고요.
이거를 청년 농업인들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 농지 지원 외에도 청년 농업인이 자격 농지를 더 쉽게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 매매 사업 예산도 올해 대비해서 212억 원 정도가 증가한 95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매입할 때는 이게 융자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현재까지는 제곱미터당 26,700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규모를 이제 38,500원으로 44.2% 정도 높이기로 했다는 거고요. 이 외에도 선임대 후매도 사업과 스마트팜 시설 지원도 늘리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청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 뉴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는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든지 직접 파는 셀프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셀프 트렌드라고 하면은 셀프 세차, 네. 셀프 인테리어처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미 많지 않나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셀프 인테리어도 그렇고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직접 만드는 DIY라고 하는 것들처럼 고객이 완성품이나 전문적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에 셀프라는 키워드를 붙여왔어요. 근데 이 셀프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유가 초기에는 보다 저렴한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셀프 웨딩이나 셀프 인테리어처럼 업체에 맡기면 뭐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비용을 10분의 1 수준까지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셀프 트렌드를 이렇게 주목하게 만든 이유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랬다. 맞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한다. 그리고 나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깊이 파고들어 경험한다라고 하는 나만의 맞춤형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셀프로 이용하고 또 무엇을 소비하게 됐는지 여러 사례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셀프 케어 분야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특히 뷰티 쪽, 그 메이크업 분야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블로그나 SNS에서 봤던 유행하는 스타일의 헤어 메이크업을 그냥 따라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요즘에는 미용실에 막 다녀온 것처럼 또 내가 전문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처럼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함께 뜨고 있는 분야가 단순히 화장품이 아니라 전문가용 뷰티 도구 시장이에요. 하나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네요. 네. 화장품에 딸려오는 기본 도구, 퍼프 같은 이런 기본 도구가 아니라 전문가용 브러쉬 세트라든지 뷰티 디바이스, 또 헤어 케어 제품도 전문가용 드라이어 이런 것처럼 그 관련돼 있는 뷰티 디바이스 도구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큰데요. 최근 2년간의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14% 이상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돈을 써요. 그러니까 기존처럼 비용을 아끼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직접 강의를 들어서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굳이 뭐 창업반 교육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분야를 더 잘 알고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미용실에서도 단순히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한 회당 수십만 원까지 하는 스타일링 교육이나 나에게 맞는 색상을 활용한 색조 메이크업 교육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비용을 아끼려고 내가 직접 해야지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닌데요, 이거는? 맞아요. 내가 거의 뭐 전문가 과정이. 맞아요. 야, 이 셀프 케어의 유행과 함께 10대들도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그 저가 생활용품 샵이 10대들이 자기 관리 아이템을 사는 성지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이 생활용품 샵이 처음에는 1,000원짜리 저렴한 물건만을 파는 곳이었는데 그랬죠. 예. 이제는 10대들이 학교 후에 지나치지 못하는 방앗간 같은 장소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한 조사기관의 소비 관련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의 30%가 물건을 살 때 이 생활용품 샵들에서 구매를 한다. 뭐 마트나 다른 유통 채널보다는 생활용품 샵에서 구매를 하는데 이 중 어디서 구매하느냐? 90%가 바로 이 D사, 네, 저가 생활용품 샵에서 구매를 네네. 한다고 해요. 굉장히 유명한 그곳. 맞아요. 그래서 이들이 구매하는 주요 제품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나 뷰티 용품인데 색조도 물론 인기지만 5,000원 이내에 저렴한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 기능성 기초 화장품을 주로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을 팔아요 거기서. 네. 예. 그래서 2021년까지는 입점 브랜드가 단 4개밖에 안 됐는데 2024년 현재 47개의 화장품 브랜드가 입점을 해 있고요. 특히 이 초저가 브랜드 시장에 대기업 화장품 A사가 진출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시한 제품들의 특징이 그냥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지금 피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노화 방지. 또 10대인데 네. 벌써. 맞아, 이게 마케팅 이거 때문인지. 현명한데요? 정말 사실 네. 안티에이징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마케팅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이 정말 스스로 느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주름 개선 기능 이렇게 기능성 이야. 그 기능들이 포함된 이런 화장품들이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야, 그곳이 제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을 하는 건데 화장품, 그러니까 메이크업 전문으로 파는 그런 브랜드들과 경쟁을 하겠는데요? 네, 그럼요. 이들이 이렇게 저렴하게라도 그리고 기능이 좋은 제품들을 사면서 또 도구들, 도구들을 같이 구매하고 강의를 듣고 결국은 전문가처럼 뭐 나를 관리하는 이런 트렌드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또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셀프 진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MBTI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MBTI까지는 조금 이제 오래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별자리, 혈액형처럼 더 오래된 이런 테스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의 성향을 좀 유형화하고 그다음에 특성을 정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면 요즘에는 나를 조금 더 깊게 알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프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내 몸의 특성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가네요. 네, 그래서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이렇게 훑는 것만으로도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고 이 타액으로 유전적 특성을 분석을 해서 내 영양소 그리고 혈당, 피부, 심지어 탈모까지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 컨설팅해주는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뿐이 아니라 내 과거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나와 연관된 연도 날짜와 관련된 아이템에도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과거를 알아보는 게 뭐예요? 네,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메신저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생활기록부 떼볼 수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네, 재밌겠는데요? 네, 근데 저도 몰랐는데 네. 아쉽지만 저희는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아? 네, 오프라인에서만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나이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설마? 온라인과 모바일 발급은 2003년 졸업생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몰랐던 게 당연하고요. 예. 네, 출생연도 기준으로 1990년생 이후 그러니까 정말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생활기록부와 성적표를 모바일로 발급을 받아서 내가 잊고 있던 학교 생활 추억하고 재밌겠네요. 네, 선생님들의 평가도 보고요. 그러니까요.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어렸을 때 나의 성향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같은지 달라진 점이 뭔지 분석하고 SNS에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사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출생기록부를 찾기도 하고요.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에 발간된 신문을 찾아보기도 하고 예. 네, 그 해에 인기 있었던 제품이나 그 당시에 나왔던 캐릭터,
것들을 검색하고 공유하는 게 유행이 됐다고 해요. 야, 이거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재밌겠는데요? 맞아요. 저도 네. 관심이 가는데. 네, 예. 그래서 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이 젊은 세대들의 니즈가 정확히 반영된 행동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좀 흥미도 가고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내 과거에 관심을 갖는 세대를 위한 마케팅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몇몇 연예인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 본인의 출생 연도에 출시된 시계라든지 빈티지 제품들을 구매하는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면서 출생 연도와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인데 예를 들면 올해는 지났지만 매년 성년의 날이 있잖아요. 5월에 내년은 2006년생들이 성년의 날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산 위스키나 와인과 같은 주류를 특별한 선물로 프로모션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생 신고서를 발급받아서 추억 여행을 하는 1, 20대들을 위해서 각 해에 유명했던 노래들 그리고 이슈를 활용한 마케팅도 동시에 여러 세대를 타겟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마지막으로 셀프 진단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검사 결과에 맞춘 혈당 조절 음식이라든지 식재료라든지 운동법처럼 이렇게 헬스케어 관련 분야와 협업을 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나 자신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다른 이들의 일상에 피로도를 느끼게 됐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이들의 일상에 피로도를 느끼게 됐다? 네. 네. 이게 지인들과 같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과시하는 일상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허세다, 뭐 허례허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나에 집중하고 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뭐 전문가가 될 정도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들이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들 포스팅이나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너무나 광고스럽고 특히 지금의 SNS들은 광고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냥 기본이죠, 뭐. 네, 예. 그래서 특히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고들이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내 포스팅이 공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 데이터 조사기관에 따르면 Z세대는 이런 SNS를 이용할 때도 지인들에게만 공개하는 기능을 가진 포스팅 그리고 24시간 이후에 게시글이 삭제되는 기능들을 네.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완전히 개인적인 공간만을 위해서 하나 이상의 계정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광고가 굉장히 많은 이 별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들은 월간 사용자 수 기준으로 50만 명 이상씩 사용자들이 감소하는 추세고요. 지금요. 네, 맞습니다. 이게 흐름이 바뀌네요. 절대 안 바뀔 것 같더니. 네, 그래서 다음 SNS는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글과 사진이 공개되는 SNS가 아니라 나를 아는 진짜 가까운 지인들과 소통하는 폐쇄형 SNS가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갑자기 싸이월드가 생각나는. 맞아요. 예. 정말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들은 근데 싸이월드처럼 더 많은 일촌들을 가지는 게 아니라 딱 20명과의 친구하고만 소통을 가능한 SNS를 만들었는데 올해 5월 기준으로 1,000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SNS에 사진을 올릴 때 굉장히 꾸며진 모습으로 좋은 곳에 가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사진을 찍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보면 갖춰진 상황과 시간의 사진을 찍는데 어떤 SNS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 SNS도 있어요. 갑자기 휴대폰에 이 SNS를 깔아두면 불특정한 시간에 알람을 주면 그때만 나의 일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예, 특이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운 나의 일상을 찍어서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만 이 SNS를 이용하고 심지어 이것도 역시 지인들과의 소통으로만 활용을 한다라는 타겟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폐쇄형 SNS의 월간 이용자 수가 무려 4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SNS마저 이제는 내 중심 그리고 나와 관련된 가까운 지인 중심으로 가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기업들이나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머리가 갑자기 아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네.
또 네. 이제 SNS를 통해 광고 수익을 못 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예. 저 완전히 중요한 그러니까요. 채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광고가 싫어서 떠난 이 사용자들한테 폐쇄형 SNS에 광고를 넣을 수 없다는 건 수익 모델이 흔들리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되실 텐데 사실 국내 N사 같은 경우에는 모임 SNS에 지인들끼리 수행할 수 있는 미션이나 챌린지로 사람을 모아서 이 폐쇄형 SNS에 붐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작심삼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공한 그룹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챌린지를 통해서 광고에 성공을 했고요. 또 이렇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진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 영상이나 나만을 위한 콘텐츠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점점 어려워지네요. 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인데요.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88%의 사람들이 명절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양한 추석 금기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석 금기어. 왠지 우리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네네. 그래도 취준생들한테 하면 안 되는 금기어가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예. 좀 오늘 전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즘 취준생들이 네. 추석과 거리두기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실 추석 명절 하면 가족들, 친척들이 다 모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반갑다고 그리고 딱 명절에 모였는데 얼굴만 멀뚱멀뚱 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반가우니까 이제 뭐라도 한 소리, 뭐 덕담이라도 이렇게 한 소리 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툭 던진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서로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간혹가다 이렇게 해서 취업은 했니? 어디 지원했어? 이렇게 너 원래 공부 잘했잖아. 너보다 못한 애들도 어디 갔던데 또 뭐 비교를 진짜 한다든. 얄밉네요. 네네. 이런 질문들을 예. 하니까 누구는 어떻던데? 너는 더 잘했었잖아. 근데 네가 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게 또 상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최진희 대표님 요즘 연기학원 다니세요?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 너무 그런 걸 많이 보니까. 그리고 제가 요새 이제 정서 코칭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처받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명절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런 게 상처가 됐다라는 말이 제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추석 명절에 그 상처받은 친구들의 얘기를 좀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오늘 주제로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에 이 친구들이 집에서 홀로 보내는 친구들도 더 많아졌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비대면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뭐 얘기하고 명절에 모여서 뭔가 놀이를 하고 그러니까요. 가족들끼리 뭐 담화로 이런 문화가 예전과 같지는 않다 보니까 쟤는 왜 명절인데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지 않고 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거야? 쟤는 왜 가정교육이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은연중에 했던 내 말 한마디가 저 친구한테는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최근에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그 라일라의 정서가 나옵니다. 이 명절에 하는 어른들의 이 말 한마디가 그 친구들의 정서에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에는 사람들의 정서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로 우리가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추석 명절에 하지 말아야 할 다양한 금기어를 사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네. 금기어들도 왠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취준생들이 명절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1위는 1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좋은데 취업해야지. 예, 걱정을 담아서 따뜻하게 말한다고 하는 네. 좋은데 취업해야지가 네. 1등이다. 네. 듣기 싫은 말 1등. 그렇죠. 아무리 똑똑했든 아무리 공부를 못했든 무조건 좋은데 취업해야지. 취업자 자체를 명절에는 말하지 돼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단어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는 졸업하면 뭐 할 거니였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생들한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생들도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앞으로 계획은 뭐야? 이런 말들도 대학생들 자체도 취업 준비생들만큼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럼요. 있으니까 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 계획이 뭐니라고 계획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더 그 친구들 매일 계획을 짜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말들 자체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명절에는 계획이 뭐니 이런 말보다 원래 계획을 세우는 게 그러니까 계획 없이 취업하는 친구들은 계획 없이 빠르게 취업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빠르게 잘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취업 코칭을 하면서 운 좋게 취업한 친구들은 빠르게 그만둡니다. 그래서 빠르게 운 좋게 빠르게 취업하지만 빠르게 그만둘 수 있으니까 늦더라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오래 다녀라 이런 덕담을 좀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원래 오래 걸리는 사람이 본인 진로를 잘 찾아가서 오래 다닌다고 하니까 늦더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취업 얘기를 해야 한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3위는 뭐 취업은 됐니? 아이고. 왜죠? 정말. 아직도 취업 못했. 아직도라는. 너 아직도 취업 못했어? 안 돼요. 이런 말 우리 흔히하게 많이 했잖아요. 아직도 취업 못했어라는 이 아직도라는 말은 확인 사살이죠. 사람을 2번. 네, 그래서 네. 아직도라는 이 말이 뭔가 그 취업 준비생들을 실패자처럼 느끼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아직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말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럴 때 아직도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취업 못했다는 걸 본인도 아니까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라는 말을. 그런 거보다는 뭐 필요한 거 없어? 라던가. 그죠? 좋네요.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내가 도와줄 거 없어? 라던가. 사실 저희 조카도 졸업한 지 2년이 됐는데 취업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워낙 자존심이 강한 친구라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아직도 취업 못해서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그 대신에 그냥 이렇게 눈치 보일까 봐 용돈을 이렇게 조금 보내주고 멋있다. 있어요. 용돈을 보내준다거나 멋지네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뒤에서 그냥 지지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돈적으로 자신이 없을 때 내가 그러면- 지갑을 열기 좀 부담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싶은 거 없어?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배고플 때 연락해 이렇게. 그럼 사실 연락 잘 안 해요. 근데 누군가가 좋은 작전인데요. 뒤에서 그냥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응원의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는 힘이 되니까. 그래서 연락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그러니까 텐데. 갑자기 연락 오죠. 이모 네네. 저 소고기요. 한우 많이 싸졌다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그래요? 않습니다. 그럼요. 아. 왜냐하면 이모나 삼촌의 그 경제 형편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나 밥 사주세요 해도 라면 한 끼를 사준다고 해도 말하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 거지 같이 대화 상대가 필요한 거지 네. 꼭 소고기를 사달라고 연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번 추석 때는 필수적으로 좀 좋은 옷을 입고 가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것도 전략입니다. 예.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말들이 있나요? 4위는 네. 누구는 좋은 회사 들어갔다더라. 뭐 누구 딸은 땡땡전자 들어갔다더라. 뭐 아니에요. S전자 예. 들어갔다더라. 이런 비교형 이런 말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조금 내가 깨어있는 지식인이라면 최신 트렌드를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근데 그 취준생보다도 내가 더 최신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예, 예, 조금 예. 깨어있는 지식인들이니까 오늘 괜찮네요. 그렇죠. 예. 오늘 내가 오늘 아침 일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일라디오에서 요즘 10년 그 최근 기업들이 10년 들어서 최고 사람들을 뽑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만큼 취업이 힘들다고 하던데 너도 많이 힘들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오늘 우리 방송 얘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이런 말 해주면서 하면 안 된다더라. 예, 안 된다더라. 네. 너도 많이 힘들겠네. 그리고 이렇게 최진이 얘기해 거기 주는 거죠. 나오는 최진희 대표의 조카도 취업을 아직 못했다더라. 네, 그렇죠. 그렇죠. 취업 전문가 조카도 취업을 그러니까. 못했다는데 예. 그만큼 힘들다더라. 이렇게 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차라리 이 내용을 해주는 게 네네, 한번 그래요. 웃고 넘어가거든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전문가 조카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카도 그래.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네, 이렇게 네, 얘기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5위는 남의 일처럼 그냥 아무데나 취업해. 이건 아니에요. 정말 이것도 아니에요. 아무데나라뇨. 우리 소중한 조카가 못하고 있는데 그럼요. 이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애 장학금 탔잖아. 뭐 이런 말. 내 자식 자랑하는 말. 아무리 내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도 이런 말들은 가족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내 자식이 장학금을 탔어도 좀 자랑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이번 명절만큼은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살짝 부담스럽거든요. 네. 뭐 취업은 했지만 이제 다른 하자가 많아서 저처럼 이제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처럼 미혼 직장인들이 명절에 듣고 싶지 않은 말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미혼 직장인들이 명절에 듣기 싫은 말 어떤 게 있을까요? 미혼 직장인들 중에도 미혼 직장인 있고 기혼 직장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오 아나운서처럼 미혼 직장 남성이 특히 이제 오 아나운서가 남성이니까 미혼 직장 남성이 그래, 한번 듣기 제가 싫은 들어볼게요. 1위는 바로 1위. 연봉 얼마 받니? 오, 그렇게 싫지 않아요. 그래요? 예, 괜찮아요. 오 아나운서는 적당한 연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전 솔직하게 얘기 안 해줄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아니 이제 그분이 뭐라고 제가 솔직하게 존심, 넌 얼마 받니? 너 얼마 받니? 뭐 이런 명절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넌 얼마 받아? 뭐 되물어야 돼요. 네네네네. 먼저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너는 뭐 이러시고. 네,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 좋은 방법이네요. 네, 되물어야 그래서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거울치료. 너는 너 얼마 받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는 얼마 받는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좋겠네. 야 그렇죠. 직장을 서로 비교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위가 그거고. 그리고 2위는 결혼은 언제쯤 할 거야? 요게. 요 질문들이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 그죠. 네. 미혼 여성한테는 결혼은 언제쯤 할 거야? 이게 1위거든요. 근데 남성한테는 연봉이 1위고 오히려 결혼은 스트레스구나. 언제 할 거야가 2위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거는 빠지지 않는 매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않는 질문이긴 한데요. 요 질문들은 사실은 요즘은 하면 절대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아요. 예, 저는 해도 됩니다. 쿨하십니다. 예, 그런데 응징할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안 사이에서는 되죠. 여기까지 이런 하지 질문들은 예의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3위가 앞으로 앞으로 계획은 뭐야? 이런 질문들 꾸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4위 저축은 좀 해뒀니? 이런 질문. 그리고 답답해집니다. 5위 예. 애인은 있니? 아이고. 근데 미혼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1위가 결혼 언제? 그리고 미혼 여성은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살은 좀 빼야지 않겠니? 이런 게 미혼 여성의 예.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혼 남성과 다르게 기혼 남성은 또 다릅니다. 기혼 직장인의 남성들은 너네 회사는 좀 탄탄하니? 라는 질문들이 있었고요. 자녀는 언제쯤? 그리고 살은 좀 빼야지. 이게 기혼 남성들의 질문이라면 반대로 기혼 여성들은 1위가 살은 좀 빼야지 않겠니가 1위입니다. 의외죠. 결혼을 하나 안 하나 지옥이네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저한테는 상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우리 딸 살찌니까 키가 더 작아 보이네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 작년에 전 너무 상처받아서 지금 제가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1kg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히 좀 날씬해 보이세요. 예. 그래서 이번 명절에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혼 직장 여성들한테는 살 좀 빼야겠네.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고요. 기혼 직장 여성한테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금기어 중에 하나가 벌써 가게?
하루 더 자고 가지 이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야, 오늘은 추석 명절에 하지 말아야 할 명절 금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수직업 시간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커피였습니다. 953 하나님, 최희경님 애청자시라고 감사합니다. 3500님, 또 0209님, 태백에서 포항 가면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 또 9280님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폭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초록 여행 떠나요.